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5번째 과목 환경안전관리 이제 들어갈 차례죠.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과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 2020년도 화학 분석 기사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 생긴 과목이죠. 그래서 그 2019년까지 그 전에 시험 회차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새로 생겼고 내용적으로 이제 이쪽 5번째 과목이 어렵지는 않으나 여러분들 책 한번 보시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대해요. 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전부 다 이거 그런 거구나 하고선 단순 암기해야 될 내용이지 이 자체가 무슨 내용을 보고서 뭐 계산을 심각하게 해야 되고 계산식이 어렵고 내용이 이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단지 양이 많아서 그렇고 실제로 2020년도에 이제 화학 분석 기사 합격률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5번째 과목도 영향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환경 안전 관리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 분석 기사죠. 이 분석실 환경 그리고 이제 분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화학 분석 기사를 공부하지만 타 자격증 있죠. 화학과 관련된 첫 번째로 이제 위험물. 자, 위험물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고 2020년도 통합 1,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물 안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6, 7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안에 보통 이제 화학 물질, 자, 화학 물질인데 불 잘 나는 그런 타는 물질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소방, 화재와 이제 소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방도 이제 소방 설비 기사라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나오는 소방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위험물에 나오는 불 났으니까 불 끄는 정도의 이런 소방, 소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산업 안전 기사 있죠. 자, 산업 안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자, 산업 안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안전이 나오는데 보통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화학 쪽 나오겠죠. 화공 안전. 이쪽 분야와 산업 안전에 이제 나오는 앞쪽에 나오는 이런 뭐 경고 문자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산업 안전에 대한 그런 이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나머지 무슨 이제 폐기물 아니면 뭐 화학 물질 관련된 이제 법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하는 과목이고 산업 안전 같은 경우에도 과목이 6과목이 아주 방대한 내용의 양이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자, 내용적으로는 쉬울지 몰라도 양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일단 기출 위주의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나왔던 문제라고 다시 안 나오지 않고 한 번 나왔던 문제랑 그 비슷한 문제나 아니면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래서 나온 문제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암기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뭐 실험실 안전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 분석 기사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그냥 글로만 봐도 이제 이해되는 그런 안전에 대한 내용이 그런 것들이 있겠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출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안전 관리부터 해서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하지만 좀 겹치는 부분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이 내용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자세하게 본다기보다 그냥 읽으면서 이제 막 넘어가듯이 이렇게 전체적인 기략적인 틀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안전이 있구나 하고 정말 암기해야 될 부분 따로 체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안전 관리. 자,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확인. 이런 화학 실험실이나 이제 화학 약품을 다룰 때 보면 전부 다 이런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비치해야 되죠. 자,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화학 약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유해성, 위험성을 우리가 전부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물질을 이제 취급하기 전에 이러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한번 보고 나면, MSDS라고 하죠. 보고 나면, 자, 이 물질은 어떻게 취급해야 되고 사람에게 어떠한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자료죠. 그래서 한번 보고 취급을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실험을 통해서 물리적 위험성, 건강, 환경 유해성을 분류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이제 적어 놓은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하고 경험 자료를 고려해서 분류를 하고, 자, 자료가 2개 이상이면 신뢰성이 우수한 사람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작용한다. 자, 니은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2개 이상이면 우수한 사람의 자료를 우선 적용. 자, 유해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면 유해성 물질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에 누출이 됐습니다. 100만 명이 누출이 됐는데 1명만 유해했고 나머지 이제 99만 9,999명은 유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유해하다라고 본다, 안 본다? 물론 그 한 사람은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물질의 유해성으로 인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이 좀 낮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유해성 물질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유해성, 위험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정답 4번 나와 있죠. 하나의 물질에 대해 노출 경로, 작용 기전 및 대사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자, 여러 종류의 자료가 있는 경우 사람에게 유해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 명확하더라도 예외 없이 유해성 물질로 분류한다. 아니죠. 자, 아닐 경우에는 그냥 분류 안 해도 되죠. 그렇게.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혼합물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원칙. 자,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물질, 뭐 에탄올이면 에탄올, 메탄올이면 메탄올 그러겠죠. 그런데 혼합물일 경우에는, 자, 뭔가요?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을 때를 말하죠. 자,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자, 그 시험 결과에 따라 단일 물질의 분류 기준을 적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A와 B 물질을 섞었습니다. 그러면 A와 B 물질을 섞어서, 자, 혼합물이기 때문에 뭐 C가 아니라 A 플러스 B 이렇게 섞여 있는 물질이겠죠. 자, 그런데 이 물질 따로 결과가 있고 이 물질 결과가 있는데 섞었어요. 섞은, 만약에 그 결과가 있으면 그러면 그 물질을 적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은 뭐 에탄올과 메탄올을 섞은 에탄올, 메탄올을 섞여 있는 물질이다. 근데 그 물질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면 그걸 적용하면 되겠죠. 다만 발암성, 변이 원성, 생식, 독성에 대한 시험 결과는, 자,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해야 된다. 자, 보통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제 이러한 영향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좀 장기간 복용을 하거나 흡입을 했을 때 유해성을 일으키는 물질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충분한 기간 동안 봐야 된다는 소리죠. 자,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는 없지만 유사 혼합물의 분류 자료를 통하여 혼합물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희석, 배치, 농축, 내삽, 유사 혼합물 또는 에어로졸 등의 가교 원리를 적용하여 분류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화합물이 아니잖아요. 화합물은 A와 B가 섞였을 때 아예 다른 전혀 새로운 물질인 C가 생기는 거고, 혼합물은 이 2가지 물질이 화학작용을 한 건 아니죠. 그냥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체로서의 시험 자료는 없지만 만약에 유사 비슷한 물질의 자료를 가지고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메탄올의 유해성, 에탄올의 유해성이 있는데 섞어버리면 그 2가지가 뭐 절반씩 아니면 다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희석 보겠습니다. 혼합물의 함유 성분 중 가장 낮은 독성을 가지는 물질과 독성이 같거나 낮은 물질로 혼합물을 희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독성 물질인 메탄올이 있죠. 여기에 물을 섞었습니다. 자, 두 개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섞여 있는 농도가 낮은 메탄올이 되겠죠. 물은 독성이 없고 메탄올은 독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다는 소리죠? 이 메탄올이 가진 독성이 100인데 메탄올 반, 물 반 섞으면 독성도 절반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배치 보겠습니다. 동일한 배치에서 생산된 혼합물, 같은 생산업체에서 생산 관리되는 동종. 자, 생산품의 독성은 동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당연한 소리죠. 동일한 배치, 회사마다 동일한 라인 공정이 있겠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은, 자, 우리가 이렇게 10개를 생산했는데 다 같은 공정, 같은 라인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이 1번에 있는 물질을 검사했는데 어떠한 어느 정도 독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전부 다 같다고 볼 수 있죠. 전부 다 실험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농축. 혼합물이 유해성, 위험성 구분 1에 해당되고, 자, 혼합물의 구성 성분 중, 자, 1의 성분이 증가하면 당연히 구분 1로 분류를 해야겠죠. 내삽. 자, 내삽은 뭔가요? 내삽.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A와 B가 동일한 유해성에 속하고 C가 A와 B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이면, 자, 뭘로 본다? C는 A, B와 동일한 유해성, 위험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내삽이란 뭐 A와 B와 같다, 뭐 B와 C가 비슷하다라고 보면 A와 C는 뭐 비슷한 뭐 농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사혼합물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어로졸은 뭔가요? 에어로졸. 기체는 아닌데 고체나 액체의 그런 밀입자가 이제 공기 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죠.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기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나 액체인데 어떻게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스프레이로 물 뿌리면 수증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물 입자가 나오는 거죠. 그게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상태를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어로졸 같은 경우에 혼합물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자, 비에어로졸 상태로 실험한 경구 또는 경피 독성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자, 맞죠? 스프레이, 그러니까 물을 스프레이로 뿌리면 그게 물이지 뭐 어떻게 바뀌거나 그러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그 스프레이 뿌린 그 물 입자 하나하나 갖고 조사를 하나요? 아니죠. 담겨있는 그 물만 조사해서 유해성을 판단하면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유해성 항목 및 구분. 자, 급성, 독성은 1부터 3까지 0.1%, 4부터 1%, 한계 농도. 자, 한계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라는 소리겠죠. 뭔가요? 0.1%만 있어도 아주 위험하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계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도 한번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되었던 문제네요. 화학 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에서 혼합물의 유해성, 위험성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단 ATE는 급성, 독성, 추정값, C는 농도를 의미한다. 자, 정답 2번이죠. 한번 볼까요?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는 없지만 유사 혼합물의 분류 자료를 통하여 혼합물 전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희석값, 자, 희석값이 아니죠. 그냥 여러 가지 희석값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분류를 해야 되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이 식. 급성, 독성, 추정값 공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100- 농도를 뭘로 나눈 값, 여기 나와 있는 AT, 급성, 독성, 추정 값이 있죠. 이것은 이제 시그마, 이 농도를 급성, 독성, 추정 값으로 나눈 값을 전부 다 합한 값이랑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식을 한번 보면 AT는 자, 성분, 어떠한 이제 성분의 급성, 독성, 추정 값, C는 농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것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농도 계산을 해갖고 10%를 초과할 때,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10%를 초과할 때는 이 식을 쓰고 10% 이하일 때는 이 식을 적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만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중요한 거 나옵니다.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었죠. 여기가 GHS에 따른 화학 물질의 분류. 자, 이 GHS는 뭐냐면 이 세계적으로 나오게 이제 된 계기가 나라마다 어떠한 그런 이제 위험물, 화학 물질인데 위험한 물질이죠. 그런 물질을 표시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르죠.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뭐 중국이면 중국 따로 각자 이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표시를 하면 됐겠지만, 자, 지금 이제 국제화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일정 통일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HS는 이제 글로벌 하모나이즈 시스템 오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기네어 라벨링 오브 케미칼스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제 조화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 케미칼에 대한 라벨링을 특정 지었다. 뭐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뭐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공통적으로 세계적으로 화학 물질에 대한 라벨을 어떻게 한다? 공통적으로 만든다. 해서 어딜 가나 이제는 이제 GHS를 쓰면 전 세계 어딜 가나 이제 경고 표지나 이런 위험성을 표시하는 이제 마크가 전부 다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보기도 이제 쉽게 좀 해놨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게 뭐 독성 물질인지, 뭐 부식성 물질인지, 이제 뭐 인화성 물질인지를 알 수 있게끔 쉽게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외국의 화학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마크만 보더라도 아, 이거 인화성 물질이구나, 아니면 산화성 물질이구나, 독성 물질이구나, 이렇게 다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놨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GHS에 따른 화학 물질의 분류 정도만 보고 여러분들이 한참 뒤로 넘기다 보면 아예 이제 GHS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GHS, MSDS를 이제 묶어서 같이 봅니다. 자, 화학 물질 분류, MSDS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죠. 그래서 이 GHS, MSDS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자, 물리적 위험성 물질과 건강 유해성 그리고 환경 유해성 물질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기 전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이 5번째 과목은 GHS도 나오지만 뭐 나온다 그랬죠? 위험물.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미리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GHS에서 이 분류를 하는 이러한 위험한 물질 분류가 조금씩 달라요. 비슷한데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당연히 정확하게 미리 이제 문제 맨 앞에 나오겠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뭐 분류하는,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류하는, 아니면 GHS 분류 뭐 기준에 따르면 뭐 어떤 물질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의 깊게 어디서 분류하는 이제 물질인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GHS 보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물리적 위험성 물질. 자, 물리적 위험은 뭔가요? 뻥 터지거나 불 나거나 뭐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터지거나 어떤 게 있죠? 다른 물질을 먼저 산화시키거나 보통 이제 물리화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발성 물질, 폭탄, 인화성 가스, 뭐 LPG, LNG 가스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에어로졸, 탄화성 가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탄화성 가스는 산소죠. 뭐 고압가스, 우리
이산화탄소를 이제 압축시켜놔도 아주 고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을 말하죠. 아세틸렌 가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고 딱히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여기만 잘 보면 되죠. 분류하는 기준은. 아이고. 건강 유해성. 얘네들은 당연히 사람에게 이제 이런 물질이 오면 유해하겠지만, 자, 그냥 산업용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유해성이랑 환경 유해성만 잘 보시면 됩니다. 환경은 수생 환경과 오존층 유해성 이 두 가지가 있고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건강은 자, 여러분들 몸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성, 독성, 몸에 위험하겠죠. 피부 부식되면 안 되죠. 눈 다치면 안 되죠. 호흡기 들이마셨을 때 손상을 입으면 안 되죠. 세포 변이, 발암, 생식 독성, 특정 표적 장기 독성, 그리고 흡인 유해성. 그래서 이 건강 유해성과 환경 유해성 두 가지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는 또 어떻게 구분해요? 그냥 환경만 잘 보면 되죠. 환경, 오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오존층, 수생. 나머지는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 구분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죠. 따로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보면 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GHS에 따라서 물리적 유해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은, 자, 딱 봐도 몰라요. 그렇지만 흡인 유해성 물질은 건강 유해성 물질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기준. 자, 여기 나와 있죠. 어디서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이 별표 항목도 전부 다 있고 그냥 누구나 다 다운받거나 열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제 법과 법령 내용과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어디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분류하는 이제 화학 물질의 이제 분류가 이제 나오겠죠. 화학 물질의 분류가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자, GHS 거랑 좀 비슷한데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잘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자, 물리적 위험성의 분류, 폭발성 물질. 자, 한마디로 뻥 터지는 물질을 말하죠. 여기서 좀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것만 따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인화성 가스는 한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수치는 시험 문제로 내기 좋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몇 도씨? 20도씨 표준 압력 1기압이죠. 101.3kPa에서 이게 1atm 760 전부 다 같은 단위입니다. 한마디로 1기압 20도씨에 그래서 뭘 한다? 여기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도씨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제 필기 시험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온도나 수치만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화성 액체도 중요해요. 표준 압력 101.3kPa에서 얼마? 인화점이 93도씨 이하인 액체. 그래서 보통 이제 잘 타는 이러한 기름들을 말해요. 메탄올, 에탄올, 가솔린, 벤젠 이런 물질들을 말하죠.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인화성 고체. 자, 인화 잘 되는 고체를 말해요. 그래서 고체 알코올 그런 물질이 있고, 에어로졸. 자, 압축가스,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현탁시킨 고체나, 자, 내용물을 잘 녹이게 만든 다음에 쭉 뿌리는 그런 물질을 말하죠. 물 반응성, 물과 만나서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 만나서 보통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물로 불을 끄는데 물 만나면 더 위험해지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탄화칼슘,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위험물로 보면 제3류 위험물들이 있는데 좀 그런 물질들이 그래요. 뭐 칼륨, 나트륨 이런 물질도 다 위험하죠. 마그네슘 등 같은 물질들. 자,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물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위험한 물질입니다. 자, 산화성 가스는 산소를 공급하는 가스, 대표적으로 산소 있습니다. 자, 산화성 액체. 자기는 타지 않아도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액체를 말합니다. 보통 과산화수소, 질산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산화성 고체, 다른 물질 연소를 도와주는 그러한 고체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질산, 칼륨. 그리고 이제 과산화, 칼륨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고압가스 범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압이 아니죠. 고압이기 때문에 20도씨 200kPa 이상의 압력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냉동 액화가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LPG 가스, 부탄가스 흔들어 보면 안에 기체 있는 게 아니라 액체 들어 있죠. 엄청나게 고압으로 그러니까 고압으로 밀어 넣은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자기 반응성 물질,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불나는 물질, 대표적으로 폭탄 생각하시면 되고, 폭탄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공간 하나, 자, 바닷속이나 우주 공간에서도 터지죠. 자,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불나고 터집니까? 왜냐하면 물질 자체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도 잘 타는 물질을 말해요. 산소 있는 공간에서 타면 더 잘 타겠죠. 자연 발화성 액체. 그냥 꺼내놓고 있으면 스스로 불나는 그러한 액체를 말합니다. 자연 발화성 액체에는 알킬 알루미늄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자연 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발화할 수 있는 고체, 대표적으로 황린이 있습니다. 그냥 꺼내놓으면 지 혼자 불나요. 발화점이 34도씨로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무기도 만들어요. 백린탄이라고 아주 위험한 물질이죠. 쓰면 안 돼요. 국제적으로 되게 욕먹어갖고 무기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협약이 있는데 한국은 거기 가입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한국은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죠. 쓰면 안 돼요. 그래도. 자, 자기 발열성 물질.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 자, 자기 발화성이랑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발화는 불을 내고 얘는 불을 그러니까 연소하지는 않으나 그냥 열만 내는 그러한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나지는 않아요. 자, 유기과산화물. 이가에 산소와 산소 구조를 가지고 한 개 또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 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 물질 해서 자, 산소 양옆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유기 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과산화 메틸, 에틸, 케톤 아니면 이제 벤조일 퍼옥사이드 같은 그러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이러한 이제 알킬기나 아니면 이제 유기물이 이제 들어가 있고 중간에 항상 산소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말해요. 상당히 잘 타는 물질입니다. 자, 금속 부식성 물질. 자, 금속의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 뭐 황산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다음에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 기준. 자, 급성 독성 물질은 시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투여했을 때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했을 때 몇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나머지 것도 쭉 한번 이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물리적 인자의 분류 기준 한번 볼까요? 소음 한번 보겠습니다. 소음은 85dB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소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음을 한 번 더 구분하면 그냥 소음이죠. 85dB 이상일 경우에는 소음. 자, 그리고 이제 90dB 이상
이건 이제 우리가 강렬한 소음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0dB 이상을 자 1일 8시간 들을 때 뭐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소음이 나면 우리가 강렬한 소음 작업,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5dB에 올라갈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4시간. 100은 하루에 2시간, 105, 1시간, 110, 30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115는 어떻게 되나요? 115는 15분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85dB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음이라고 하고 90부터는 1일 8시간 이상일 때 강렬한 소음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0에서 어디까지? 115까지 5 올라갈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요. 120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15에서 절반이면 대략 한 7분에서 8분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그 사이 범위 정도 해가지고 강렬한 소음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동은 뭔가요? 진동. 우리가 망치를 두드리거나 드릴로 작업을 할 때 바닥을 뚫면 이렇게 몸에 진동이 이렇게 다다닥 오겠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어깨나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도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뭐 관절통, 디스크, 방사선 나올 수 있겠죠. 엑스레이도 당연히 방사선에 들어가고. 자, 이상 기압, 게이지 압력이 센티미터 제곱당 1kg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너무 높아도 이상 기압, 너무 낮아도 이상 기압. 자, 이상 기온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이상 기온이라고 하죠. 자, 소음이란 얼마를 말하죠? 85dB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말한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